네, 안녕하세요. 양정현 회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희 회계법인 마일스톤과 그리고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그리고 넥스트 유니콘 세 개 회사가 모여서 스톡옵션 관련 세미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저희 양김건 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일스톤의 김윤모 회계사 그리고 최앤리의 이동현 변호사님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스톡옵션의 정보를 아마 잘 전달해 주실 겁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스톤 회계법인의 김윤모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번 이제 스톡옵션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스톡옵션 자체가 회계나 법률 그리고 세무 이슈가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를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최앤리 법률사무소 그리고 마일스톤 회계법인은 그 스타트업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톡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인 이슈 그리고 세무적인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양쪽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이 제도와 그런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스톡옵션이 뭔지는 뭐 요즘은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유명해지고 뭐 스톡옵션 혹은 우리말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데 스톡옵션이 우선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주식을 매수 살 수 있는 선택권, 권리를 이제 가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식하고 가끔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을 받는 건 아니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종의 옵션이죠. 그래서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라서 이후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사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고 이런 일종의 권리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주식을 받는 거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 시장에서도 그게 가장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현금 보상형이 있고 신주 발행형, 자기 주식 교부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일반적인 스톡옵션 형태는 신주 발행형이고 현금 보상형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시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뭐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주식을 받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현금을 받는데 어떤 뭐 일종의 보너스를 받는데 그거 기준 자체를 주식 가격과 연동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앞으로 드리는 설명은 대부분 신주 발행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주 발행형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실 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주 발행형이 압도적으로 가장 이제 빈도도 높고 사실 이제 뭐 자기 주식 교부형이나 특히 차익 보상형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뭐 일종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항상 이제 뭐 비용 구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에 예상치 못한 좀 큰 비용이 조금 나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교부형이나 그 차익 보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얘기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 회계 처리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주 발행 교부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오늘은 저희가 상법상 스톡옵션과 그리고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중에서도 신주 발행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모든 세상의 제도들이 다 결국 법률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법무 이슈가 되게 많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필요한 것처럼 스톡옵션도 이제 근거가 되는 법령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네. 이제 스타트업은 보통은 이제 벤처기업인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법과 벤처기업법 상으로는요. 그러면은 스톡옵션은 그 두 가지 근거 법령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상법에도 주식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벤처기업법에도 그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상법에서는 340조의 2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0조의 3, 340조의 4까지가 상법상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이고 벤처기업법은 이제 벤처기업 법령에서는 제16조의 3 그리고 시행령에서 제11조의 3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냥 뭐 이건 규정의 명칭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 근거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관에 따라서 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상 규정이 없다면은 그냥 회사와 그런 근로자 아니면 임원분들, 임직원분들이 뭐 약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이런 요건들이 채워지면은 우리가 신주를 발행해줄게 이렇게 그냥 계약 형태로 진행하셨을 텐데 저희 제도가 이렇게 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려면은 이 상법과 벤처기업법상 그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규정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사한데 우선은 정관으로 그런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정관 규정에서 이제 상법이랑 벤처기업법이 동일하게 조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매수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도 이제 정관의 규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이거는 약간 달라요. 상법이랑 벤처기업법이 약간 다른데 저희 뭐 일단은 뭐 러프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상법은 이제 임직원이 기본이에요. 저희 회사 임직원이 기본이고 벤처기업법은 그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를 좀 더 확장해서 뭐 일정한 외부 인원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회계사님 같은 그런 자격사, 전문 자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의 교수님들 같은 교원들 그런 대학의 교원들도 부여 대상자가 되고요. 그렇게 벤처기업법은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도 저희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추가로 설명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법에서는 이 행사 기간에 대해서 하한만을 정하고 있어요. 그 최소 2년은 여기 제도의 취지상 2년 정도는 그 임직원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재임하거나 재직해야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정관으로 높일 수는 있어요. 2년 이하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데 우리 회사는 뭐 3년은 재직해야지 뭐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한다라든지 아예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는 계약에서 이번에 부여 대상자께는 뭐 스톡옵션 부여할 때 뭐 이제 3년 재직해야지 최소 행사 기간 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 내부 제도적으로 뭐 행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그런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도 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랑 벤처기업법상 규정은 거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요. 문구는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계속 비슷하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잠깐 제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게 부여 대상자가 벤처기업법에 따르면은 조금 넓어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었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부여 한도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상법에서는 그 저희 회사의 비상장 회사의 그런 스톡옵션 부여 풀을 총 발행 주식의 10%로 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법에서는 그 풀을 50%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인재 영입을 할 때 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이제 그렇게 총 부여 주식 수량을 좀 늘려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50% 풀을 계약상 50% 풀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어쨌든 법과 좀 실질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그 부여 한도, 총 부여 한도가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길게 말씀드렸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제 부여안을 결정을 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은 배경이 되는 것들이고 행사할 수 있는 그 스톡옵션의 수량과 스톡옵션 가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상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액면가와 그 저희 회사 주식의 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이 이제 하한선이 된다. 행사 가격을 정할 때 하한선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법에서는 좀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그 시가에 대해서 좀 하한선을 더 낮출 수 있는 시가보다 하한선을 낮출 수 있게 그래서 액면가 이상이고 뭐 시가 이하인 범위 내에서도 그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게 좀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시가에 대해서는 이따 회계사님께서 잠깐 좀 설명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뭐 시가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네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즉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면 부여하기로 결정한 날에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
시가를 결정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회사의 가치가 주당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행사 가격이 10,000원보다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 시가 규정보다 낮게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100원도 가능한 거고 5,000원도 가능한 거고 10,000원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율성이 더 많아진다. 네, 어떤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뭐 법에서는 이런 한도만 정하고 있는 거고 결국 행사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행사자분과 회사 그리고 투자자분들 다른 주주와의 관계가 좀 더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라 이 부분은 뭐 뒤에 한 번 더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상법이랑 벤처기업법 차이에 대해서 너무 좀 중언부언 길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이제 부여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부여 절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랑 벤처기업법 모두에서 정관에서 이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들을 좀 회사의 정책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은 스톡옵션 부여를 이제 진행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우리 회사가 정관이랑 등기부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특히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좀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제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변경 등기 만약에 저희 회사에 이미 그런 등기부 등본에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은 변경 등기를 진행하셔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제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톡옵션 부여가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부여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랑 등기부 등본 세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런 게 세팅이 됐다면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스톡옵션 부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이지만 저희 회사들이 보통은 스타트업들은 자본금 10억 미만인 상법상 소규모 회사인 경우가 많아서 총주주 서면결의라는 형태로 스톡옵션 부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정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제 또 상법이랑 벤처기업법에서 좀 동일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누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람의 성명이 이제 저희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총주주 서면 결의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스톡옵션의 종류, 부여 방법들 중에서 신주 발행 교부 방식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방법들, 차액 보상 방식 그리고 자기 주식 교부 방식 중에 뭐 옵셔널하게 선택 가능한지 스톡옵션의 부여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수량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클리프 베스팅 조건이라는 용어가 많이 통용이 되는데 스톡옵션 행사 기간도 저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나 이런 수량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같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뭐 부여 대상자와 저희 회사가 체결하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통해서 뭐 구체화하겠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뭐 네.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결정되고 네네네. 거기에 다 결의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보통은 이제 부여 일자도 정하는데요. 그 부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회사와 부여 대상자가 체결하는 걸로 이제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는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특별결의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 내용은 좀 확보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스톡옵션 부여하는 결의는 했는데 계약 체결이 뭐 한도 끝도 늘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사전에 그 계약서 내용을 좀 확정해 두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뭐 내용은 결국 직원분들하고 혹은 다른 부여 대상자분들과 다 협의를 끝내 놓은 상태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부여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정리드리면 결국 정관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의 내용들이 법에 위배 없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다 담고 있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그 정관을 바탕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주주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사실 네. 되게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잘못 부여된 사례를 이제 일하다 보면 네.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뭐 최근에 보셨던 잘못된 사례 하나씩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중원부형 말씀드린 거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단은 잘못 부여된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그런 법령의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예 기초적인 것부터 놓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좀 중요하게 얘기 드렸던 정관의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법인 설립할 때 정관을 조금 세밀하게 세팅을 안 하셨으면은 그런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관의 내용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하고 계약도 체결하셨더라도 사실 효력에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슈로는 법인 설립하던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반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만 좀 가능하도록 정관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벤처기업 인증 받으셨고 향후에 스톡옵션 부여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벤처기업법 그리고 특례 같은 것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관의 벤처기업에 따른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서 그 규정도 잘 세팅을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그 내용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좀 꽤나 있었습니다. 네. 하고 뭐 상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이 네. 있지만 상법을 기준으로 네네네. 다 정관이 세팅이 되어 있고 네. 벤처기업법에 네. 따라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예 빠져 네네네. 있거나 뭐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네. 회사분들은 보통 이제 우린 벤처기업이니까 이제 대부분 꽤 벤처기업분들이 이 스톡옵션에 딸려오는 과세 특례들을 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정관의 내용 하나도 없이 우린 이제 벤처기업이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고 잔뜩 이미 부여는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네. 저희랑 이제 상담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벤처기업법이란 요건 그 부여한다는 문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게 빠져 있는 분들을 회사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관 세팅 자체가 네. 이 정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모든 부여와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벤처기업법이랑 상법 이제 차이 설명해 주실 때 네. 결국 이야기한 거 중에 부여 한도도 있지만 행사 가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정관의 벤처기업법 요건에 따라서 부여한다는 문구는 써놓으셨는데 행사 가격 부분을 상법 기준으로 그냥 써두셔서 정관상에서는 시가 이하로 발행을 못하게 규정을 해두시고 사실 네. 회사에서는 모르시는 거죠. 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지도 네. 모르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거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행사 가격 부분 보완이 제대로 안 된 네. 상태에서 이제 행사 가격 이하로 네. 발행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관의 이런 내용들이 벤처기업법 요건에 따라서 부여를 한다는 내용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정관에 정리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주 있는 이슈가 그런 것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를 좀 확장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 상법에 따르면은 저희 회사 그 임직원에 대해서 부여를 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에서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그 임직원분들에게까지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조금 약간 잘못 이해하셔서 그 벤처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의 임직원들에게까지 그런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벤처기업에서 그런 부여 대상자 확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된 그 개념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그 출자한 법인과 인수한 기업을 조금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때문에 조금 스톡옵션 효력이 조금 문제가 생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규정이 왜 중요한 네네네. 건지 어떻게 보면 조금 와닿지 않는 네. 부분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회사에서 자회사가 특히 여러 개 네. 있는 회사인 경우에 어떤 법인은 본인들이 설립을 하셨고 어떤 법인은 인수를 해온 법인인데 그 자회사의 임직원분들한테 스톡옵션을 일괄적으로 다 부여하고 나니까 설립한 법인은 네. 안 된다. 네. 회사 입장에서 사실 같은 자회사인데 네.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뭐 법에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인수한 법인만,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만 이렇게 부여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그냥 정말 뜬금없는 그냥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한테 주식매수 선택권을 드리고 싶다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안 되는 거죠.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문을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까 자문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뭐 회계사님이나 뭐 의료인이나 뭐 교수 등과 같이 그런 자격 요건이 있고요. 벤처기업법상에. 그리고 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희랑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제 프리랜서, 용역 관계에 있는 그런 인원들, 인력들, 그런 개인들한테 스톡옵션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자격 요건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희 관계회사,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뭐 임직원이나 이런 관계회사 임직원분들이 아니라면은 단순히 용역 관계에 있는 외부 인원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해드릴 수는 없어요. 뭐 부여 대상자 네. 많이 틀리는 것 같고 네네. 주총을 잘못하는 경우도 좀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 절차를 한번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지 않으면은 이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부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회사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만으로 이제 스톡옵션 부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예. 주주총회 자체를 그냥 이제 네. 필요한지 모르고 네, 안 네,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저희 기존 이제 스톡옵션이 행사가 돼서 이분들이 주주가 되면은 저희 지분율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주주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만약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스톡옵션 부여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꼭 거쳐야 되는구나 좀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설명해 주신 네. 것처럼 지분율 희석 문제도 있고 네. 스톡옵션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행사하시는 분들 이 주식을 받지만 기존 주주분들이 부가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사 가격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시가보다 낮게 부여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 시가보다 행사가 이제 낮게 네. 행사 가격이 낮게 설정이 되면 어찌 됐든 회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해서 기존 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손해를 감수하고 네. 이 직원분에겐 이런 옵션 혜택을 드리는 것 자체가 동의한다라는 의사 표현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주총회 결의를 하신 곳들은 대부분은 정보는 잘 기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네. 좀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네. 하시고서 정보가 뭔가 이상하게 혹은 잘못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고 네. 계약서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예 안 쓰시는 경우가 있지 않는 한은 쓰시면 대부분은 잘 쓰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나 주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진짜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잘 부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은 그 부여 사전 단계 이런 것들이 잘 거쳐졌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그 과정에 올라타면은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보통 행사하실 때 이제 문제가 네. 있다는 걸 그때 많이 아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행사 결국 뭐 네. 부여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고 네.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행사 절차에 대해서 저희 뭐 그런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데서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행사한다라는 것까지 보통 막 정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 계약에서 이제 스톡옵션 부여를 했고 부여 대상자분이 뭐 2년 이상 뭐 클리프 베스팅 조건을 다 만족을 해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고 이제 부여 대상자 본인에게 이 행사하면 이득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행사를 하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보통 이거는 이제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그 회사에 제가 이렇게 그 스톡옵션을 부여를 받았고 이제 이만큼의 수량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 수량을 적어서 회사에 행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사 신청서를 회사가 수령을 하면 회사는 이제 뭐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겠죠. 그럼 요건이 정확하게 구비가 돼 있으면은 이제 보통은 저희 계약에서 회사는 며칠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적혀 있고 회사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그 부여 대상자분께 그러면은 이제 몇 주를 행사하니 회사에 얼마를 납입하셔야 되고 납입하실 은행은 회사의 주금을 납입받는 계좌인 이 계좌입니다. 이렇게 정해서 통보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이행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까지 정해가지고 통보를 드리고 그 행사 부여 대상자분은 그러면은 이제 그 통보에 따라서 주금을 납입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신주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금을 납입을 하고 납입 기한의 다음 날이 돼야지 이제 주주가 되시는데 이렇게 스톡옵션은 약간 특수해서 그 주금 납입을 하는 시점부터 주주가 돼요. 당일부터. 네, 당일부터 주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절차들은 이제 신주 발행 절차가 되겠죠. 신주 발행은 이제 회사가 이제 뭐 저희 대부분은 주권 미발행 회사일 테니까
그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교부를 하고 명의 개설을 해드리면서 이제 유상증자 등기, 신주 발행 등기를 하셔야 돼요. 신주 발행 등기를 하실 때는 스톡옵션 계약서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 부여를 할 때의 의사록이나 총주주 서명결의서 사본 그리고 행사 신청서 그리고 이제 주금을 납입하셨으니까 그 납입받은 그 납입 금액을 증빙하는 그 잔액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잔액증명서 또는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등기까지 마무리되면은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신주 발행되는 절차가 뭐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클로징이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결국 부여 대상자분들은 이제 주주의 지위로서 네네. 진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네. 사람으로서 뭐 그 뒤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시거나 네. 팔거나 뭐 혹은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네. 이제 뭐 이런 부여랑 행사에 따른 세금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처음에 부여하는 시점에는 행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일종의 선택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소득이 확정되거나 이익이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 문제가 없고요. 그럼 이제 2년 혹은 3년, 5년 뒤에 언젠가 이제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행사 시점에 기존에 정해놓은 행사 가격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1,000원이다 하면 한 주를 이제 사기 위해서 1,000원을 납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격과 행사 시점에 그 회사의 시가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익만큼이 그분의 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회사에 남아 계시는 분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되고 회사에서 이미 퇴사를 한 뒤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이거 뭐 과세 분류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 본인의 소득세로 구성이 돼서 행사하는 시점에 세금이 1차로 나온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행사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 현금 보상형, 차익 보상형이 아니라 신주 발행형 같은 경우는 행사 시점에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받은 상태에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뭐 규모가 크면 거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꼭 인지하시고 이 세금 부담을 내가 낼 수 있는지에 맞춰서 꼭 행사를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의 지위가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이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행사할 때 조금 상당한 양의 세금이 발생하고 이제 부여 대상자분들은 스톡옵션 관리자분들은 되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벤처기업법에 있는 여러 특례나 그런 혜택들 중에서 좀 그런 그 행사 시점에 개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이슈가 조금 경감되는 뭐 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조금 완화되는 특례들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이제 세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이제 그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벤처기업법 요건에 따라서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앞에 저희가 이제 부여 절차하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이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세 가지 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행사 차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행사 시점의 시가와 내 행사 가격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세금 중에 연에 5천만 원까지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지금부터 행사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니까 사실 기존의 내 소득에 이게 합산되는 거라 꾀세율이 보통 높게 나오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40%까지 나오면 한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이제 세이브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말고 이제 분할납부 특례라고 있어요. 이 비과세까지 적용을 받고도 행사 차익이 더 아직 남아 있으면 이거는 근로소득세를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접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올해 부담해야 되는 세금 중에 5분의 1만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 4년 동안 추가로 나눠서 5분의 1씩 5분의 1씩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선 해마다 조금씩 캐시를 이제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이 많이 덜 수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큰 혜택이 과세 이연 뭐 혹은 양도소득세 특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행사 시점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 혹은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이제 한 번 더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행사 차익 부분 원래 당초 소득세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그때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합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결국 행사 시점에는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내가 팔아서 진짜 이제 돈이 생겼을 때 그때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양도소득세가 어찌 됐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의 부담도 덜고 세액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세 이연 혜택이 가장 크다고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세 가지 자체가 네.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이 복잡한 부여 절차에 더해서 세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요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까 제가 설명드린 취지에 의해서 현금 보상형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현금 보상형은 어차피 지금 캐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내 분할 납부를 허용해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 그래서 분할 납부는 신주 발행형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양도소득 특례는 좀 요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부여할 때부터 행사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좀 많은 것 같고, 좀 특이한 거 한 가지 설명드리면 양도소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통일주권이라고 해서 주권을 발행을 해서 뭔가 통용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통일주권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아까 대부분 이제 저희 비상장 회사들은 주권 미발행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방금 이런 특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일주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통일주권이라는 거는 뭐 통일규격 유가주권의 줄임말인데 이제 회사 예결원 등 이런 증권 대행 기관을 통해서 발행하실 수 있고요. 회사 주식에 대해서 통일주권이 발행이 되면은 간단하게 그 주식을 매매할 때 이 주권이 이제 표지가 되는데 이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 통일주권이 발행되면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돼요. 뭐 그런 효력이 있는 거고, 뭐 방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지만 통일주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뭔가 또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요. 자본금 요건도 있고 설립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뭐 도과했는지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직원분들께 양도소득세에 관한 뭐 이런 특례를 적용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좀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서, 직원분들한테 엄청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 갖춰 놓으면은 또 스톡옵션 협의를 하실 때, 그리고 부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절차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큰 혜택인 만큼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꽤 많은데 통일주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보통 기존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통일주권이라는 게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자유롭게 그냥 주주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상장 주식처럼. 저희 뭐 요새 서울비상장원에서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주식들은 다 이런 통일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분들이 마음대로 막 거래를 하고 하는 걸 즐거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좀 기존 주주들이 좀 반대하실 수도 있고, 이걸 꺼려하시기도 하고 대표이사님부터 이미 이걸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주권 발행 부여 시점에 할 필요는 없고 행사 시점에 필요한 거긴 한데 미리 어떻게 할지 좀 고민,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요건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넥스트 유니콘 통해서 접수된 좀 몇 가지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스톡 옵션과 지분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개념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분은 말 그대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주주가 된 거고,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은 결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향후에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시기에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까지만 취득을 한 거고 아직 주주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스톡 옵션은 이제 회사와 그 부여 대상자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을 이제 법에서 어느 정도 규율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구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저희 스톡 옵션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신주 발행 방식의 경우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는 이런 뭔가 회사법상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이런 동의도 거치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어쨌든 이런 계약상 권리, 이런 채권적인 권리인데 그런 회사법이 조금 끼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스톡 옵션은 권리에 불과하고 이제 요건을 만족해서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 지분이 돼서 이제 주주가 된다, 주식이 되고 지분이 되고 주주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회사 가치가 2년이나 3년 뒤에 생각만큼 안 나오면 내 행사 가격보다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스톡 옵션 행사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거기 권리를 포기해도
하면 그냥 아무 손해도 없고 네. 아무 이익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내가 주주면 결국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나한테 손해인 거고 올라가면 이익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익은 챙길 수 있지만 뭐 그때까지 판단해서 이제 손해는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의 차이라고 뭐 이제 용어 자체들이 사실 스톡옵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좀 낯설고 네. 특이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뭐 부여와 행사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까지 내용 들으셨으면 네네네. 대충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네.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길게 늘려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절차들 중에서 정관이랑 그런 규정이 잘 세팅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고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 이후에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가 이제 스톡옵션 부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거기서 이제 정해진 이제 스톡옵션의 요건과 행사 기간, 뭐 재직 요건 등을 다 충족을 해서 실제로 이제 몇 년간 재직한 다음에 그런 요건에 맞춰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서 아까 뭐 행사 신청서를 내고 회사의 통지에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다 뭐 이런 절차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스톡옵션을 실제로 이제 주식을 사겠다고 행사를 하고 이제 주식을 이제 발행받아가지고 주주가 되는 절차, 그 절차를 스톡옵션 행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재무제표나 세무 관련해서 어떤 스톡옵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의인데 뭐 상당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좀 회계사님께서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꽤 많은 이슈가 있고 뭐 회계도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재무제표 먼저 이제 결국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회계적으로는 뭐 회계 기준 자체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 소위 말하는 KIFRS랑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KIFRS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두 가지 전부 다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부터 네. 회계 처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가치를 측정을 해서 이걸 이제 비용으로 일정 부분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데 회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평가하기 딱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좀 번거롭고 별도의 평가도 받아야 돼서 비용도 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혹은 이 벤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중소기업이 신주 발행을 할 때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히 이제 부여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행사하실 때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행사할 때는 결국 그냥 주식을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회계 처리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뭐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신주 발행형을 추천드린다는 이유 중에 이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중소기업이 신주 발행했을 때만 간단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좀 문제가 있다, 복잡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 관련해서는 행사자분들의 세무 이슈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아까 행사자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부여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고 행사하실 때 한번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이 행사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막 간단히 설명드린 과세특례 세 가지 비과세특례랑 분할납부, 과세이연특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스톡옵션을 부여, 최대 최소 요율 등을 정하고 스톡옵션 계약의 주요 사항이 궁금합니다. 뭐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 부상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주로 보고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직무별, 업무별 스톡옵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뭐 스톡옵션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가 따로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하나로 모아보자면은 이런 스톡옵션 부여안에 대한 의사결정, 회사의 의사결정, 그리고 뭐 임직원분들과의 협의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저희 회계적인 부분이랑 또 법률적인 부분이랑 뭐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좀 의사결정 영역이지만요.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저희가 많은 좀 클라이언트들 만나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드리고 뭐 업계에서 그래도 통상적이라는 좀 그런 수준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네네네. 하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 자율이에요. 네네.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하면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그럼 지금 네. 물어보신 것처럼 똑같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누구한테 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핵심 인재 그리고 급여로 보상하기 좀 애매한 부분 네. 특히 C레벨 분들을 네. 많이 영입을 할 때 스톡옵션 좀 적극적으로 네. 활용해라라고 많이 하는 편이고 네. 뭐 회계사 개인으로서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스타트업의 CFO나 이런 쪽으로 네. 이제 커리어를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끼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는 월급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네. 스톡옵션을 대신 한 주라도 더 네. 받아라. 네. 왜냐하면 결국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일부 과실을 내가 얻는 게 더 메인이기 네. 때문에 스타트업에 가는 주요 목적은 그래서 핵심 인재들 영입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네. 곧 그런 분들이 누군지는 저희보단 사실 대표님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네. 드리는 것 같아요. 뭐 CTO, CFO 뭐 요즘에 이제 C레벨 많은 인력들 영입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심지어 저희 이제 뭐 투자 유치 받으시거나 뭐 애셀러레이팅 기관들이나 VC들 이제 투자사들 소통하실 때 스톡 옵션을 너무 소진을 안 해도 좀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저희 뭐 인재 영입하시고 회사가 좀 오랫동안 이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려면은 핵심 인력분들 뭐 구주를 지분을 조금 드리던 아니면은 뭐 스톡 옵션을 드리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되게 조금 밸런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런 투자사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톡 옵션을 아예 안 쓰고 뭐 완전히 지분 구조가 단일화되어 있는 형태도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해 있는 그런 핵심 인력들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너무 안 쓰는 것도 좀 꺼려 하시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수량을 정할 때 뭐 정답은 없지만 이제 스톡옵션 전체 풀이랑 그리고 이제 뭐 스톡옵션 전체 풀이랑 회사 밸류를 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상법상 스톡옵션 풀은 총 주식의 10%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벤처기업법에서는 그걸 50%까지 늘려주시는데 그 50%를 이제 다 투자 계약이나 뭐 이런 여러저런 여건상으로 다 인정받기는 보통은 어렵고 보통은 맥스 한 20%까지 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C레벨 인력분들께 뭐 초기에 너무 많이 소진하면은 또 다음 인재 유치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한 2%에서 뭐 최대 3% 내외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밸류, 그 가치가 뭐 시드 단계에서 요즘에 밸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 밸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밸류예요. 그 정도로 하더라도. 네. 그리고 C레벨 인력이 아닌 분들은 이제 뭐 1% 미만인 경우도 있고 뭐 1% 내외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의사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지 결국에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네. 뭐 설명드려도 보통 대표님들 마음속에 네. 누구를 줄 거고 네네네. 얼마나 줄지 네네. 대충은 정해져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냥 정해져 있으시죠. 참고 목적이니까 네네. 말씀드린 네네.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서 네. 적당히 주시면 될 것 네. 같고 뭐 행사 가격 같은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 법에서는 하한만 정해져 있는 거고 얼마 이상으로 주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기 네. 때문에 저는 보통은 시가 기준에 이제 네. 결국 신주 부분은 네. 신주로 이제 투자 유치 받은 부분은 네. 시가에 고려가 되진 않지만 네. 그걸 참고 삼아서 뭐 유상증자 가액에 신주 네. 들어왔던 투자 유치했던 금액의 30% 40% 혹은 네. 많게는 7, 80% 네. 수준으로 행사 가격을 정하시면 뭐 투자자도 보통 억셉하는 네, 경우가 네. 많고 어찌됐든 새로운 이제 부여 대상자분들도 투자 네. 들어왔던 밸류보다 낮게 받으시는 거니까 네.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정도 안에서 적절히 결국 협상의 영역이니까 네, 네, 네. 이게 부여 대상자와 그다음 다른 네. 투자자분들 기존 투자자분들 간의 이제 네. 줄다리기 싸움이라 대표님들이 잘 설득하시고 잘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부 투자자 주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 조율하는 역할이 또 되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뭐 시점에 대해서 뭐 어느 시점에 많이 하시냐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팀빌딩 할 때 초기에 많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벤처기업 인증은 보통은 투자유치 이후에 많이 받으셔서 보통은 이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는 벤처 인증 이후로 많이 권고를 드리는 편이에요. 스톡옵션 부여 시점은 이제 벤처기업 인증 자체를 꽤나 초기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저희 벤처 인증 전에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세제 혜택도 좀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벤처 인증 이후
그때도 충분히 초기니까요. 그리고 뭐 한 단계 더 스케일업하고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점이 될 텐데 그거는 뭐 산업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회사 성장 사이클에 따라도 다를 것이라서 뭐 초기 팀빌딩 시점 이후로는 딱히 뭐 특징이 되는 시점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회사마다 약간 특성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한번 되게 많이 주시고 네, 네.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그냥 마시는 경우도 있고 네. 1년에 한두 차례씩 꾸준히 어느 정도는 계속 부여를 하시는 회사도 있고 이거는 네. 경영진 분들의 이제 네. 경영 의사 결정이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HR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겠다 네. 이런 의사 결정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보상과 연계해서 네, 네, 네.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또 경향성이라고 한다면은 초기에는 이제 회사가 리드하기보다는 약간 뭐 특정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시리즈 B 이상 아니고 뭐 또 이제 좀 회사의 틀이 더 점점 잡혀간 이후로는 뭔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정기주총에서 좀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정기주총마다 일정 회사 안에서 뭐 요건을 갖추신 분들에 대해서 스톡옵션 부여를 조금씩 해드리고 뭐 한 분의 이미 스톡옵션 부여를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뭐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아니시라면은 계속 다시 재부여를 할 수도 있어서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약간 회사가 자리 잡힌 이후로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꽤나 있습니다. 되게 예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레벨 위주로 네네. 많이 부여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뭐 팀장님들, 뭐 네네. 중간 관리자분들한테도 네. 꽤 적극적으로 수량이 설령 적다 하더라도 네. 네, 적극적으로 부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총 부여 한도만 법에서 정하고 있지 네네. 아까 말씀드린 상법의 10%, 네. 벤처법의 50%요 규정만 있고 투자사와의 문제만 있지 나머지는 뭐 수량, 네. 그다음에 몇 명한테 주고 뭐 소위 전 직원한테 사실 다 줄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이런 건 제한이 없으니까 네, 경영 의사결정으로 네, 판단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이건 조금 연결된 부분이네요. 스톡옵션 부여 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려워하시고 네. 이거는 다 알더라도 사실 직접 해결을 못 하시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희한테 뭐 문의나 자문이나 의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이제 결국 시점이 두 가지인데 부여했을 때, 그다음 행사할 때 이 두 가지인데 부여할 때 시가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법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 시가를 반드시 지켜서 하한이 되는 개념이고 설령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뭐 과세 특례 부분에도 영향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부여시 시가 측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시 시가는 최근에 이게 법 개정이 한 번 네.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증법에 따른 뭐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요. 이제 소위 말하는 3대2로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2대3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네. 방법이 있는데 그거 방법 말고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이제는 그냥 상증법에서 쓰는 일반적인 시가 개념, 다른 유사 구주 거래가 있었을 때는 그 가격이 시가로 이제 인정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뀐 부분 때문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이제 시가가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행사자분들의 행사 차익, 소득세 과세 문제랑 이어지는 거고 행사할 때 시가도 결국 측정이 뭐 비슷한 방법으로 되긴 하는데 구주 거래 가격, 그다음에 구주 거래 가격이 없을 경우 비상장 평가 방법,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이 되는 건데 약간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부여할 때 시가는 상증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 행사할 때 시가는 법인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가 사실 두 법이 말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가 좀 유사하긴 한데 디테일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 향후에는 뭐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우선은 그렇게 큰 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이제 인재 영입 시에는 스톡 옵션이 꼭 필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스톡 옵션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베스트일지, 통상적인 시점이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스톡 옵션으로 연봉 협상할 경우 장점은 무엇인가요? 행사자분이 하신 건지 회사에서 물어보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는 결국 아까 저희가 네, 이야기 네, 네. 나눴던 스톡 옵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언제 어떻게 네.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의견.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네요. 일단은 스톡 옵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베스트일지. 그래서 초기 팀빌딩 단계 벤처기업 인증 직후에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통상적인 시점은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스케일업을 하면서 인력을 유치하시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연봉 협상을 할 경우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스톡옵션 저희 회사가 성장의 사이클이 있을 거고 이미 몇 차례 좀 투자 유치를 받으신 상황이면은 저희가 그래도 그런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이 아니고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그런 업계에서 저희 회사의 밸류로서 얘기되는 밸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어느 회사는 뭐 몇백억 밸류로 어느 정도 투자 유치했다더라. 뭐 그런 이제 얘기가 가시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성장의 곡선이 있을 거고 그럼 연봉 협상 하실 때 현재 기본급이나 뭐 성과급 구조가 뭐 약간 부족하더라도 스톡옵션으로 그런 것들을 만회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 사이클을 그리고 있으니 뭐 이렇게 뭐 같이 하자 회사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저희 회사와 직원의 이제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회사 성장에 따른 과실을 나눠 갖고 이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행사 기간을 조금 조정을 잘 해서 그런 핵심 인력들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좀 기여할 수 있는 유인을 드리는 건데 그런 뭐 방금 말씀드린 취지와 배경 속에서 되게 뭐 연봉의 보상의 의미로든 그리고 인재 영입하고 오래 유지하는 의미로든 뭐 되게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네.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로 얘기하신 거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스톡옵션 부여한 걸로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네, 네. 서로 이제 공유하는 대신에 당장의 급여를 좀 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네. 사실 무시하지 네, 네. 못하는 것 같고 네. 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급여 상관없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급여 상관없이 스톡옵션이 꼭 필요하다 네. 반드시 나는 스톡옵션을 받고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영입하려면 어찌됐든 스톡옵션을 활용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반대로 이제 직원분 입장에서 네, 연봉 협상을 스톡옵션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뭐 쉽게 말하면 결국 보상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사실 한계가 네. 있으니까 뭐 최근에 뭐 유명한 비상장사들 이제 상장한 회사들 뭐 펄어비스나 네. 몇몇 회사들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이 얻는 수익이 이 스톡옵션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정말 네. 은퇴를 고려해도 될 정도로 네. 네, 큰 금액이니까 그런 업사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더구나 뭐 요즘에 그런 이제 진짜 유명한 유니콘급이라고 일컬어지는 곳들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상장사들보다도 밸류가 비상장인데도 훨씬 높게 높죠. 평가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업사이드가 크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좀 회사 입장에서 또 민감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고 뭐 부여 대상자분들 입장에서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 기간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간략히만 얘기 드리고 막 자세하게 얘기 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행사 가격이나 수량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협상의 영역이기는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사 기간에 하한만 두고 있고 그 이상은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뭐 업계에서는 클리프 베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고 일단은 뭐 기간을 쪼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두는 이유는 좀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네, 남아있도록 하려는 거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를 많이 하시죠. 그 이제 2년이라는 최소의 행사 기간을 두고 2년부터 뭐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2년에서 3년 사이, 3년에서 4년 사이, 4년에서 5년 사이를 조금 나눠서 뭐 40, 40, 20이라든지 뭐 30, 30, 40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을 쪼개는 거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그런 허들을 더 가지고 만약에 그 행사 기간이 2년 차부터 5년 차지만 뭐 100% 행사할 수 있게 하면은 직원분들한테 큰 옵션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성장 곡선인데 지금 행사를 하면은 이제 뭐 약간 행사 차익이 좀 더 작게 잡힐 수 있어서 세금 혜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그런 쪼개는 부분들을 직원분들 리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회사가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정하면은 그런 성장 추이를 봐서 직원분들이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오래 더 재직하는 뭐 유인들이 되기도 하고요. 뭐 클리프랑 베스팅 이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이게 용어가 사실 네. 되게 특이하고 잘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네, 네,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뭐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강제로 내가 2년이나 3년간 근무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클리프라고 네, 소위 네. 말을 하고요. 네. 내가 2년 혹은 3년 뒤에 이게 가득이 된다. 네. 이런 개념이라서 네.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 이거를 네. 클리프 2년, 네, 네. 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가득이 된 이후에 네. 나눠서 받는 것들을 베스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해 주신 대로 3년, 5년 혹은 뭐
더 장기간으로 네. 나눠서 해도 되는 거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건 협상의 영역이니까 내가 이 인재를 얼마 동안 어떻게 나눠서 주면 네. 이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좀 네.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리프 베스팅은 용어 자체가 그냥 낯선 네. 거지 지금 네.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쉬운 개념이고 네. 상식적인 개념이니까 뭐 보통 많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결국 2년 뒤, 3년 뒤에 주식 매수 선택권 네. 이제 가지게 되면 네. 그때 다 주식 받고 퇴사한다 막 이런 네.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베스팅은 이제 그런 거 방지하는 목적도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됐을까요? 네,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뭐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해서 뭐 지금 설명드린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것도 뭐 일부는 생략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다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네. 뭐 연락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네. 오늘 저희 뭐 시간 내서 들어주신 분들 어느 정도 이 스타트업에서 스톡 옵션이 활용되는 방식 그리고 조금 적복하게 부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